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책은 켄트 하르프 작가의 밤의 우리 영혼은 입니다. 미국 조용한 어느 마을 홀트에 두 노인, 에디 무어와 루이스 워터가 산다. 에디와 루이스는 40여 년간 알고 지내온 이웃이다. 그 둘 모두 남편,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디는 루이스에게 밤을 함께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함께 누워 이야기하고 같이 잠들자고. 루이스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간다. 네, 그러면 저희 이번 책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0, 80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다. 상상 속의 나의 노년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셨다면, 그렇다면 본인의 부모님은 어떻게 나이 드셨으면 하나요? 그 모습은 내가 되고 싶은 노년의 모습과 일치하나요? 밤의 우리 영혼은 에디와 루이스의 삶을 응원하며 읽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책을 덮고 나서는 나의 모습이 에디의 아들 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곤 합니다. 타인의 이야기일 때는 응원하게 되지만 내 부모의 현실로 감정이입하게 되면 돌아서게 되는 나. 이런 내가 불편합니다. 그렇네요. 어떤 노인의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시장이나 이렇게 옛날 그런 장터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좀 괴짜 같다라고 표현될 만한 그런 어르신들이 간혹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저렇게까지 입어야 하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나이대가 입어야 하는 옷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입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오, 옷으로 규정을 했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됐으니까 그 화려한 보자기 꽃무늬 같은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든지 좀 등산복 같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되게 롱치마 입고 싶으면 롱치마 입고 드레스 같은 옷 입고 싶으면 드레스 같은 옷도 입고 레깅스 입고 싶으면 레깅스 신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궁금하네. 그때까지 제가 구지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의사도 물어봐 주겠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어때요, 우리는? 저는 저의 어떤 외모를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냥 유머를 던질 줄 아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쾌한 사람? 지금 점점점. 지금은 그 유머가 별론가요? 자, 넘어갑시다. 제가 원하는 노인은 좀 그런 거예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막 진중하거나 엄숙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꼰대 같지는 않고 그냥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건 누구나 원하는 모습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엄청 어렵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마음이 사실 지금도 그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하는데 언제가 조언이고 언제가 꼰대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꼬여있으면 나는 조언인데도 꼰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지조가 있는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줏대가 없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에요. 줏대가 있는 아니고? 없는. 갈대 같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갈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갈색으로 아주 빼입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의 불편 포인트가 나의 노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구지와 오리가 얘기를 각각 해봤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서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떠한가. 물론 우리 둘 다 이제 부모님들의 연세가 상당하시죠. 그쵸. 한갑이 넘으셨으니까. 그쵸. 근데 저는 아까 좀 자유로운 뭔가 패션에 구애받지 않는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어떻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엄마 아빠 모습을 생각해보면 네. 엄마가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비난했던 적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입고 나가?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의 스타일이 있고 그치.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랑 비슷한 톤을 꼭 입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진짜 엄마가 왜 우리 엄마는 아줌마 파마를 안 하지? 라고 생각했다든지 아니면은 왜 우리 엄마는 저런 공주풍의 이렇게 치마를 입었지?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엄마는 또 굉장히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이라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 본인만의 머리 스타일과 본인만의 옷 스타일을 고수를 하시는데 그래서 암만 예쁘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엄마가 입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옷을 생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버이날이라든지 뭐 명절 때 사다 드리면 절대 안 입으세요. 우리 집과 비슷하네. 근데 그런 고집이 있는 모습이 오히려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좋은 점이었구나 라고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근데 좀 고집이 있으셔도 뭐 그게 사실 가세를 무너뜨릴 만큼의 그런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쁜 짓도 아니고. 괜히 이 소설을 보면서 좀 불효자식이 되기는 하는데 불포에서 말했던 것처럼 타인의 이야기일 때는 응원하게 되지만 내 부모의 현실로 감정이입하게 되면 뭔가 돌아서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나. 이런 데가 불편하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에디 무어 또는 루이스라면 나는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할 수 있었을까?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는 되게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죠. 네. 인물들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부터 할까요? 네. 너무 할머니라고 해요. 에디라고 해주세요. 네, 에디 무어 줄여서 이제 에디. 네. 멋있어요. 에디가 처음 제안하잖아요, 루이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서로 건너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꽤 오래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각자의 가정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두 사람은 사실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어느 날 에디가 루이스에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어떤 점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너무 멋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밤을 함께 보내자는 게 그 뉘앙스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오해? 모르겠다. 이게 약간 뭐라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그쵸.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오해하지 않게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사실 오리가 추천해서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그냥 읽다가 어머 이것 봐라. 흥미진진한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대화가 오고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신가요? 제가 할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제 나이를 밝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냐고 제가 여쭤봤을 뿐이잖아요. 젊은이 축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루이스가 받아들이죠. 그렇죠. 이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지점이 그랬어요? 사실
그냥 얼굴만 안면만 트고 지낸 동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우리 집 와서 잘래? 어떤 기분이 드세요? 콜 이런 기분은 안 들걸? 예! 뭐 이런 거. 당황스러울 것 같아. 당황스러워요. 근데 루이스의 멋진 점은 그런 당황스러움을 막 숨긴다거나 응. 또는 뭐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둘이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속으로 혼자 짐작하거나 이러지 않고 언제나 되물어 보죠, 그죠? 그리고 그 방법이 정중하기도 하고 서로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 이게 어른들의 대화인가? 라는 기분이 들죠. 맞아요. 너무 멋있었던 지점은 루이스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에디 무어의 집으로 첫날 가게 될 때 정말 이발하고 아침에 공들여서 막 목욕하고 손톱도 다듬고 이 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요? 되게 예의를 차리는 느낌? 아, 목욕 재개하고 간다. 그러니까 막 되게 편하게 루지하게 갈 수도 있는데 정중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둘이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첫날 밤이라고 해도 그냥 뭐 신체 접촉이 있는 건 아니고 둘이 그냥 한 침대에서 이런저런 되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안부 같은 것들 서로의 가정사에 대한 잠깐의 짧은 이야기 그 정도만 나누고 에디 무어는 잘 자죠. 잘 자고 루이스는 잘 못 자고 아무래도 뭐 자기 공간이 아니고 또 오랜만에 누군가의 옆에서 자다 보니 긴장이 되었겠죠. 그리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또 에디였기 때문에 루이스는 좀 더 긴장을 했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렇게 뭐 무사히 보내고 루이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파요. 맞아.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고 입원까지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하죠. 근데 또 내가 못 가게 될 것 같다.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디가 되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뻥인가? 의심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날 밀쳐내는 건가 지금? 그래서 의심을 하고 또 근데 그 의심을 확인하러 가는 것도 좋았어요. 멋져요. 그냥 우리는 사실 오해를 오해하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70대 어르신들의 삶이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직면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에디라는 할머니의 원래 성격이 이러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이가 많아져서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병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루이스가 다시 이제 에디랑 잠을 자잖아요. 네. 근데 그 잠을 잘 때 이들이 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야기 나눌 때 그 에디가 그런 말을 하죠. 난 더 이상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건 잘 사는 길이 아니다. 적어도 나에겐 그렇다. 멋져.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인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깨달은 것. 맞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부분도 멋있었던 것 같아요. 첫날 갈 때 루이스가 뒷문으로 가잖아요. 근데 에디가 앞문으로 오라고. 맞아. 그리고 딴 사람들이 얘기해봤자 뭐. 아, 그 지점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또 이제 루이스가 몸을 점차 회복해서 다시 집으로 찾아가기 시작하고 둘이 좋은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는 꼭 둘만의 어떤 문제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떠한 관계든지 그 둘만으로 점 찍을 수 있는 관계는 사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겐 없죠. 그쵸. 그래서 이 소설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담백하고 담담하잖아요. 음, 자극이 센 소설도 아니고, 근데 이 소설을 약간 그래도 뭐랄까, 좀 긴박은 아니고 좀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주변 인물들인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근데 사실 설정 자체도 이게 연령대를 좀 내려놓고 보면 되게 혁신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70대 노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느긋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남녀 간에 이런 썸을 타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죠. 그쵸. 음, 근데 사람들이 곱게 안 봐준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그 루이스의 친구? 돌런 베커였나요? 제과점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맞아요. 남성용품 가게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 할아버지가 제과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루이스를 만나서 좀 짓궂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힘이 남아 돈다, 부럽다. 약간 막 이런 식의 저급한 농담을 하죠, 사실. 근데 루이스가 지지 않아. 그게 너무 재밌죠. 맞아요. 멋지게 응수를 하고 결국은 그 상대 할아버지가 약 올라서 나가고. 커피값 대신 내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멋지냐고요. 근데 쫓아냈으면 내가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되게 현실적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들이 있구나. 근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이 돌런 베커 같은 경우는 둘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파장은 일으킬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루이스의 딸이죠. 홀리였나요? 네, 홀리가 루이스 찾아오잖아요. 근데 찾아와서 그 할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행실이 나쁜 아줌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군요. 여기서 딸인 홀리가 아빠인 루이스를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저런 말 하지 말지 싶은 게 있었어요. 저런 말 안 할 자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로 태세 전환할 건가요? 처음 읽을 때는 당연히 홀리의 입장에서 안 읽었죠. 루이스나 에디를 응원하게 되며 읽다가 이제 다시 읽을 때는 내가 딸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엄마 생각 안 하나요?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아빠 이건 옳지 않아요. 아빠는 사실 에디 무어를 좋아하거나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틋한 사람이었냐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말이 맞다. 좋아하거나 잘 알지도 못했지. 그런데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는 요인이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 스스로 그녀를 좋아하고 있음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말라 있다는 게 아님을 느끼게 되는 것. 만약에 내가 딸인데 루이스 같은 아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난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루이스 같은 아빠는 어떤 아빠죠? 이렇게 말을 조곤조곤하게 하는 사람. 근데 또 이게 또 과거를 보면 이 홀리 같은 경우는 아빠가 바람이 나서 자기를 두고 간 적이 있는 아빠거든요. 맞아요. 아픔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라면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게다가 루이스의 원래 부인이었던 다이앤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여성도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맞아요. 엄마인 다이앤을 생각하면 홀리는 더 애틋한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사실 이 홀리 같은 경우는 진짜 홀리랑 루이스의 대화에서 되게 또 루이스의 멋있는 점이 또 나오는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막 자유로워지겠다는 일종의 결단이다. 나의 행위는 이러면서 그건 우리 나이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또 홀리가 10대 소년처럼 군다. 라면서 아버지가 철없다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루이스가 이 말을 하는 지점에서 좀 약간
찌릿찌릿해지는 면이 있었어요. 10대 시절에도 이러지 못했다. 아,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라는 일만 하면서 자랐으니까. 내 생각엔 너도 너무 그렇게 자라왔다. 나는 네가 자발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응. 아, 이렇게 다 대꾸를 하면 또 아빠가 미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좀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을 때는 음. 어떤 멋있는 말을 해도 사실은 안 들려요. 음. 우리는 타자니까 이걸 보면서 음. 둘 다 되게 멋있는 대화를 사실은 하고 있구나 라는 기분이 들지만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약간 가족끼리는 사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가족이 꼭지를 돌게 하는 지점은 정말 드라마틱하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루이스는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근사한 할아버지죠.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젠틀하고 뭐 부드럽고 흠잡을 데가 없지만 루이스도 과거에 실수를 했다는 거죠.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다이앤 같은 멋진 아내와 또 홀리에 같은 딸을 냅두고 동료 교사였죠. 네. 루이스가 일단 교사였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에디 무어의 아들내미 스승이기도 하잖아요. 바람핀 여성이? 아, 루이스가? 네, 루이스가. 맞네. 그래서 그게 되게 또 유교적인 관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쩔 수 없거든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나한테 있긴 있어. 근데 또 바로 좀 애매하긴 하다. 좀 사실은 이런 기분도 같이 가긴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선생님이랑 내가? 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좀. 그렇죠. 어쨌든 루이스는 우리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도 좀 했고 딸에게 아픔도 좀 줬고 아내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좌절감을 맛보게 해줬고. 근데 약간 루이스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지금의 시점에서 보게 되니까. 네, 약간 루이스에게 허용적인 시선을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이 보여주네요. 원래 이렇게 허용적인 애가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앤한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지점이 또 약간 좀 짠하잖아요. 그 바람핀 여자의 아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애는 지금 아빠가 없이 살고 있는데 라는 갑자기 일종의 현타. 그 말을 쓸까 말까 잠깐 고민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오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부인이었던 다이앤은 두 말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루이스를 다시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좀 덤덤하게 그렇게 또 지내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과거사들을 사실 이 과거 해상이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에디 무어랑 루이스가 침대에 누워서 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과거사를 계속 건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지점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한 면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은밀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똑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즐겁죠. 그리고 질리지 않아. 이게 뭐 어떤 육체적인 성관계보다도 훨씬 더 즐거운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 굉장히 친밀한 행위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서로를 알아가는 그 초창기에만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 사람 다 뭐 알고 싶어요, 말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서로의 어떻게 보면 치부죠. 이런 치부를 사실 하나씩 주고받아요. 그 와중에서 에디 같은 경우는 딸을 잃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걸 그렇게 담담하게 묘사할 수가. 근데 그 루이스가 힘들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할 때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되게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용기가 있는 모습이죠. 맞아요. 우리가 딸이 치워버린다고 해서 그게 상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럼 안 본다고 뭐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음. 오히려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상처에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에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딸을 잃고 나서 그걸 오히려 가족들하고 함께 잘 보다듬는 시간을 못 가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맞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그리고 딸을 잃었던 과정 자체가 이 딸이 지금 아들인 진, 그러니까 남동생이었던 진이 누나와 막 놀던 과정에서 남동생이 누나를 쫓아가다가 약간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아들인 진도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또 에디의 남편은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진에게 좀 더 엄격해지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죠. 사고 근데 이후로. 또 이게 그래서 사연이 있으니까 또 좀 완전히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좀 맞아요. 뭔가 한쪽이 무조건 옳다 그러다가 아닌 거잖아요. 원래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디는 남편인 칼이었나요? 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듯 하지만 뭐 진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족은 각자의 마음속에 상처를 켜켜이 쌓아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조금 돈독해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되게 저는 이 장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메인 스트릿을 둘이 걷기로 결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에디 무어는 등이 파인 노란 원피스를 입고, 루이스는 초록색과 빨간색이 섞인 웨스턴풍의 반팔 셔츠를 입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거리를 걸어서 가게도 가고 음식도 먹고 막 차도 마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쳐다는 보지만 니네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또 않는 거죠. 뭔가 공적인 자리, 그 다음에 면대면으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지. 사실은 이들은 사별한 남자고 여자니까 뭔가 도덕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할머니들은 찾아와서 부럽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나도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면 좋겠네요. 근데 뭐 용기가 없네요. 그랬더니 에디가 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놀라게 될걸요? 이런 식으로 재치 있게 응수하기도 하고. 멋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어요. 아. 네, 그 장면에서 되게 두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오, 멋지네요. 작정을 하고 나간 거니까. 저는 그 부분도 좋았어요. 여기 루스라는 할머니가 등장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좋죠? 그 할머니가 나올 때마다. 할머니 매력 있죠. 진짜 유일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지원군 같은 역할인데 연세가 많아요. 이 에디와 루이스보다도 꽤 많고, 그리고 이제 에디가 거동이 힘든 이 루스 할머니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마트에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트 직원이 약간 에디한테 비꼬듯이 말을 한다는 거죠. 루이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루스 할머니가 그 직원의 셔츠를 보면서 얼룩이 묻었네요. 뭐 약간 칠칠치 못하게 이런 걸 입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근데 저모니 자기 옷을 봤는데 얼룩이 없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루스가 있어요. 라고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점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맞아. 되게 어른 같죠. 우리가 맞아. 생각하는 뭔가 현실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 이런 루스 할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둘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나 좀 아픔이 있는 제이미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는 바로 에디의 손자죠. 진의 아들내미고 6살밖에 안 된 애기죠. 맞습니다.
제이미가 이 에디의 집으로 오게 돼요. 왜냐하면 아들인 진이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맞아.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 그러니까 부인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 집으로 떠나고, 심지어 사업도 안 돼. 음, 이 시기에 뭐 가구를 아무도 안 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않냐, 좀 봐달라 라고 해서 제이미가 오게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루이스가 뭐라고 하죠?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인가요? 근데 또 에디는 왜? 오히려 제이미를 돌보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라면서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결정적일 때 이렇게 딱 터프하게 관계를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 손자 오면 우리 이제 예전처럼 못 지내겠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확률이 오히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연락이 또 뜸해지면 역시 손자 오니까 나한테 신경을 못 쓰네 라는 식으로 혼자 추측하고 혼자 실망하면서 멀어지는 게 저의 과거이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그런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없어요. 혹시 있더라도 잠깐 했을지언정 바로바로 입 밖으로 내뱉어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저는 이 둘의 관계의 멋있는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명확한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어떤 주고받는 말들이 모호함이나 이런 여지가 없이.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손자가 온다. 그럼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잠을 잘 수 있나? 못 자겠네. 끝났네. 라고 혼자 결정하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이후에 했던 행보들은 더 멋있어요. 이제 손자가 왔는데 그렇다고 막 안하무인으로 루이스가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을 들여요. 자연스럽게 손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사람 모두 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이미는 사실 좀 상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집중도 잘 못하고 세상에 더 즐거운 재밌는 거리가 있다는 걸 아직 잘 모르는데 루이스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죠. 맞아요. 루이스를 통해서 뭔가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둘의 관계, 에디와 루이스의 관계 속에서 편안함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잖아요. 맞아, 꽤 나와요. 근데 그 장면들이 사실은 좀 아름답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를 잘 키워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 진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할지언정 이렇게까지 다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일 좋았던 거는 역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부분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같이 자는 장면이에요. 셋이 침대에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셋이 침대에서 같이 자는 장면이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이미가 제이미를 재워놓고 이제 둘이 같이 침대에서 자려고 했는데 제이미가 또 못 자겠다고 막 할머니를 찾아요. 그래서 제이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자려고 하니까 루이스가 바지를 입고 있나? 이랬는데 어디 가냐?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셋이서 자는데 되게 뭔가 좋았어요. 아름답죠. 그렇게 딱 가운데에 두고. 그래서 이게 그냥 되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뭔가 그렇게 규격하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좀 따뜻한 모습처럼 포장되기 되게 좋은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 세대관계 되게 미묘하잖아요. 할머니랑 손자랑 아빠는 지금 어디 가 있고 엄마는 지금 또 어디 가 있고 그리고 옆집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남자친구. 근데 이 관계가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근데 그런 관계를 다 걷어내고 그냥 그 장면만 봤을 때는 또 따뜻하고 아늑해 보인다는 거죠. 맞네요. 저는 다 좋았지만 둘이 공놀이 하는 장면도 좋고 캠핑 가는 장면도 다 좋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강아지를 데려오게 되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강아지에 관한 책을 해서 그런지
더 그 장면이 애틋하기도 하고 음, 좀 이렇게 발이 아픈 음, 동상 때문에 발을 잘렸던 그런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친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제이미에게. 사실 엄청난 결단이에요. 음, 맞아. 근데 또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죠. 음. 에디는 나는 강아지 키울 자신이 없다. 어, 근데 루이스가 내가 키우겠다. 근데 되게 계획적이잖아요. 결국엔 데려오게 되고. 맞아. 그리고 다행히 손자랑 너무 잘 맞는 그런 강아지가 와서 진짜 손자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강아지와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자게 되기도 하고. 원래 처음 왔을 때는 핸드폰만 하던 아이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훨씬 다양하고 재밌는 경험들을 쌓게 되는 거죠. 진짜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 부족했던 아이예요. 충분히 사랑받을 나이에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정말 아까 말했던 재밌는 형태로 우리 할머니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아낌없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해진 관계 안에서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오히려 환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이 지속될 줄 알았건만.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둘은 굉장히 돈독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친밀해지고 좋아지는데 이제 제이미가 진을 따라가게 되죠, 다시. 그렇죠. 아빠를 따라가게 되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은 좀 괜찮았어요. 전 그 장면도 되게 좋았거든요. 색강에서 둘이 발가벗고 물놀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낮잠도 자고. 맞아요. 그 장면이 우리가 사실 뭔가 물놀이라고 하면 정말 젊은이들의 전유물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만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파라솔 아래서 그거 짐 지키는 역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막 물장구 치고 뛰어놀고 하는 거는 진짜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처럼 느껴졌는데 이 둘이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그냥 속옷을 벗어 제끼고 같이 첨벙첨벙 하는 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표현이 되던가요?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대답입니다. 아들인 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뭐 전화통화나 아니면 잠시 들렸다거나 그 정도였는데 그때도 진이 이미 온몸으로 이 루이스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본론부터 말한다라면서 밤에 우리 어머니 집에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모욕적인 언사죠. 그리고 남부끄러운 일이라는 말도 쓰고요. 일단 표현 자체가 굉장히 화나게 하는 단어들을 잘 선택해서 잘 썼어요. 맞아요. 근데 에디가 나는 정말 즐거웠고 니네 부부도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참 힘들죠. 안 들어. 그 말을 안 듣고 일단 아들인 진의 입장에서 루이스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람 난 적이 있는 그게 좀 세죠. 그리고 우리 엄마의 재산을 노리는. 참 그 대사 보면서 뭔가 우리 한국 드라마에도 나올 법한 사람 사는 거 미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아니 여기서도 그 재산 걱정을 하는구만. 중요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쵸.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런 걸 말하니까 우리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에디도 너무 나쁘끄럽고 루이스도 분명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구지랑 오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뭔가 누군가가 밖에서 오해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면 친밀한 우리 관계도 갑자기 서먹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 이들의 관계도 진짜 실제로 서먹해지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진짜 친밀하고 그리고 그 직전까지 너무 아름답고 예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로
누군가 먼저 멀어지자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서서히 멀어지고 만나기는 했지만 예전만큼 즐겁고 발랄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서술되는 게 정말 나이를 걷어내고 나면 그냥 남녀구나, 그냥 연인이구나 라는 게 더 짙게 남는 기분이었죠. 맞아요. 아, 참, 그 진의 이렇게 비수를 꽂는 듯한 발언이 결국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내게 됐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에디가 선언을 하는 거죠. 안 되겠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이미랑 에디가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진이 방해를 계속 하거든요. 그 장면 잔인해요. 뒤에서 막 제이미 우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지 않고. 근데 제이미가 전화를 해오면 또 괜찮겠지만 제이미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직 전화 걸고 이런 것들이 미숙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에디는 정말 여기서 내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도 아니고 제이미 나의 손주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 아이와 이런 식으로 단절이 되니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는 거죠. 손자와의 접촉이 나에게는 필요해요.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스포 걱정을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이야기에 너무 흠뻑 빠져서 거의 결말까지 지금 다 왔어요. 뭐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 느낌이기도 네. 한데. 근데 어느 누구도 이쯤에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뒷부분은 조금 남았지만 뒷부분은 조금 남겨둘까요? 그런 것도 좋겠네요. 어쨌든 둘이 이별을 하게 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펼쳐지기는 합니다. 맞아요.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줄거리를 따라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소설에 있어서의 매력은요.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건조한 문체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담백하고 읽다 보면 진짜 빨리 읽혀요. 맞아요. 대화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대화가 많다 보니까 술술 그냥 그 이야기를 따라서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지리멸렬한 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경인지 또 어떤 풍경인지 쉽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실된 관계를 언제까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관계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는 나이가 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무언가 더 너는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오해받기 훨씬 더 쉬운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인들 또는 노년의 삶을 봤을 때 뭔가 건조할 것 같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설렐 일이 있을까? 라는 식으로 쉽게 단정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당연히 그러할 것 같은데 그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해요. 그쵸. 우리는 사실 어릴 때 뭔가 30 되면 다 늙었을 것 같고 엄청난 어른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나이를 먹을 때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아, 나는 몇 살쯤 됐을 때 내가 진짜 완전한 내가 어렸을 때 상상하던 어른이 되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하는데 글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노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면 뭔가 보편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만큼 단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경험이 많아질 뿐 그때 가서도 내가 언제쯤 정말 현명해질까라는 똑같은 물음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아직 모르는 게 많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모르는 게 많아지기도 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음. 거기다가 더불어 그럼 욕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응. 있는 것일까?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응. 근데 우리는 뭔가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저 정도 나이대가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성욕이 있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노인들이 저렇게까지 하다니 너무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지금 있는 욕구가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빈도라든지 그런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 소설 읽다 보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식의 입장으로 보면 그냥 부모님이 답답해 보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부모도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남자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제가 아기 때만 해도 그냥 엄마는 엄마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기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었는데 근데 엄마가 엄마는 지금 엄마가 돌아가셔서 되게 슬퍼라면서 엄마가 울었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없다고 우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엄마는 엄마인데 엄마는 되게 강하고 뭔가 날 지켜줘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오히려 한 2-3살만 더 많았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그렇게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엄마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라는 걸 엄마라는 이유로 당연히 거세시키고 본 적들이 그때는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진부한 대사이기도 하지만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만 뭐 엄마나 아빠가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어. 또는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어. 라는 말을 진짜 나의 엄마 아빠한테 들을 때 저는 좀 신선한 충격이기는 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물론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 맞네? 그러면 내가 느끼는 지금 이 감정을 우리 엄마도 또는 아빠도 느꼈었겠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괜히 짠해지고 미안해지고. 근데 얼마 안 가죠, 사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간까지 가야 하나? 그냥 우리에서 끝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가 답답해지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참 응원하는 삶과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삶이 다른 건 진짜 엄청난 기만적 행위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나는 또 진과 얼마나 다른 대사를 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옆 동네 살면서 자주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부모의 외로움을 방치하는 것도 굉장한 불효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들으면 진짜 기겁을 하실 겁니다. 오늘 엄마 아빠한테 전화 꼭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소설이에요. 처음 읽었을 때는 진이 너무 나빠. 또는 홀리가 왜 저래? 답답해. 하다가 두 번째 우리의 불편 포인트를 통해서 읽어보니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연애를 볼 때 그것은 또 다를 수 있겠군.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역사라든가 가정사를 생각해보면 저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실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이해가 돼요. 빌런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치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한 명이 진짜 작정하고 나쁜 사람이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쉽게 미워하면서 이 소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고 불편 포인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걸 정말 그냥 이야기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 부모에 대입하여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였죠. 진은 아픔이 있고 응. 정말 큰 아픔이에요. 사실 진이 갖고 있는 아픔은 응.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크기의 아픔은 아니에요. 그리고 홀리 역시도 상처죠, 그게.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나의 엄마 아빠 모두 단점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응. 그리고 이제는 내가 뭔가 모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기에 더 좀 이렇게 냉철하게 직언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지의 결론은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살아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런 감정이 다시 샘솟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응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사실 모두에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나에게는 또 상처가 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총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혼자 자기 반성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죠. 우린 어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가 돼요. 모든 인물들이 이해가 되지만 역시 대화하고 그리고 나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역시 노력이겠죠. 그냥은 사실 될 거라고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사실 가족끼리 대화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가족끼리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가족끼리 얘기하다 보면 서로가 언제 열받아 하는지 분명히 아는데 그 지점을 꼭 건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점이 가까워지면 참지 못해.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좀 참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려 보고 싸워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삶은 내 삶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끊임없이 외쳤던 것 같아요. 나는 나만의 삶이 있다. 난 내 거다. 라고. 그러니까 이 멘트를 곧이곧대로 하진 않았겠지만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끊임없이 풍기는 예민한 학생이었거든요. 예민한 10대, 20대를 지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말 부모님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개체거든요. 그걸 존중할 수도 있어야 된다. 맞네요. 그 사람이 나의 자식이건 내 남편이건 또는 뭐 나의 부모건 간에 각자의 자유의지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 정말 엄청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철컹철컹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켜보고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뻔한 말 같지만 진짜 어렵다고요. 되게 노력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거. 맞아요. 저희가 감정이입을 하고 진이 엄청 이해가 되는데 약간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너인 1대 100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소설을 읽고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네.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한결같이 주먹을 냅니다. 한결같이 주먹을 냈고 오늘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어떡해. 너무 지금 막
한결같이 가슴이- 주먹을 낸 거예요? 아니면 주먹밖에 못 내는 거예요? 도라에몽 설이 있어요. 그럼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밤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인생을 하루에 비유할 때 우리는 보통 밤이 노년의 시간, 저물어가는 또는 기울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 비해 생명력이 덜한 시간이고 잠든 시간이라고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밤속에서도 생명들은 움트고 강렬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죠. 책 속의 두 주인공인 에디와 루이스는 지금 인생의 밤에 있지만 그들이 서로 함께하는 밤은 낮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너무 따뜻해서 어둡다고 외면할 수가 없어요. 100자가 넘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오늘 잔뜩 힘을 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가이고 너무 좋아하는 책이어서. 네, 그럼 제가 일대백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설명하는 한 단어로 거울을 선택했습니다. 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음. 타인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끊임없이 겉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타인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또 끊임없이 저는 스스로를 거울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향하는 삶과 일치된 태도를 갖는 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하네요, 정말. 그러면 오늘 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저희 사연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사랑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책은 인스타에도 공개되어 있으니 다음 주 책 읽고 함께 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